저는 올해 45살 김철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셨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왜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사실 저에게는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박미영 씨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저보다 2살 어렸었고, 미영 씨도 저처럼 결혼이 늦어진 상황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어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 점심을 같이 먹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어요. 미영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녀에게 푹 빠졌어요. 사내 연애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고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만났어요. 3년 정도 사귀고 나서는 결혼 이야기도 나왔어요. 결혼 이야기는 미영 씨가 먼저 꺼냈어요. 오빠, 우리 언제쯤 결혼할까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데.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반려자를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도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회사 동료와 사귀는 게 좋을까? 라고 걱정하셨지만 미영 씨를 직접 만나보시고는 참 괜찮은 아가씨네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2018년 봄쯤 결혼하기로 했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정말 행복했어요. 4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정말 결혼하는구나 하는 실감이 났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가을 결혼을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영 씨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저와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자꾸 만남을 미뤘어요. 처음에는 연말이라 바쁜가 보다 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미영 씨를 찾아갔는데 다른 부서 남자 직원과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최대리라고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이었어요. 미영 씨는 제가 오는 걸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뭐 하고 있었어? 아, 그냥 업무 이야기요. 그런데 그 최대리라는 사람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도전적이라고 할까? 그때부터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해준 거예요. 철수 형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미영 누나가 요즘 최대리하고?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설마 미영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미영 씨가 자꾸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것,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는 것, 저와 통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결국 저는 미영 씨를 직접 추궁했어요. 미영아, 솔직히 말해. 최대리하고 뭔가 있는 거야? 미영 씨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오빠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털어놨어요. 오빠 미안해요. 사실 최대리하고 사귀고 있어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언제부터? 한두 달 됐어요. 2달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더 오래 전부터였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아마 저와 결혼 준비하는 와중에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결혼을 몇 달 앞두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 계약금도 넣어놓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못한다고? 왜?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최대리가 저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진짜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와 결혼 준비하고 있던 여자를 다른 남자가 낚아챈 거였어요.
그리고 미영 씨는 그 남자를 선택한 거고요. 미영아, 우리 3년 동안 뭐 했던 거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40도 넘은 남자가 이렇게 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결혼에 대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미영 씨와 최대리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된 관계였더라고요. 미영 씨는 저와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최대리와의 결혼을 발표했어요. 회사에서는 소문이 돌았죠. 철수 씨 여자친구를 최대리가 뺏어갔다더라.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는데 참 안 됐다. 저는 정말 창피하고 분했어요. 예식장 취소, 신혼집 계약 취소. 위약금만 몇백만 원 나갔어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했어요. 아들아, 괜찮다.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위로해 주셨지만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 여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결혼을 앞두고도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 여자들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돌아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영 씨와 최 대리는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니까 그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었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 2년 동안 저는 연애를 전혀 안 했어요.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왔지만 다 거절했어요. 또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부모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자꾸 꺼내셨죠. 철수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거니? 우리 살아있을 때 며느리 얼굴이라도 봐야지. 매일 듣는 소리였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미영 씨 일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아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베트남 국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철수야, 옆집 영순애도 베트남에서 며느리 데려왔는데 참 착하고 예쁘더라. 너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여자들은 믿을 수 없어. 미영이처럼 언제 배신할지 모르잖아. 차라리 순수한 외국 여자가 낫지 않을까? 부모님이 워낙 간절하게 원하시고 저도 솔직히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자들과는 다를 거야. 베트남 여자들은 더 순수하고 가정적일 거야. 2019년 가을 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해요. 중개업체에서 준비해준 숙소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드디어 여성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마치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여러 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줄을 서 있고 제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리응옥2였어요. 28살, 키는 작았지만 눈이 참 예뻤어요. 통역사를 통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투이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도였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빨리 진행됐어요. 하루 만에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법적인 혼인신고는 나중에 한국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 현지 혼례만 치른 거죠. 결혼식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었어요. 작은 홀에서 투이 가족 몇 명과 중개업체 사람들만 참석해서 간단하게 치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느꼈어요. 드디어 나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일주일 정도 베트남에 더 머물면서 투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언어 소통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저에게는 그 일주일이 꿈만 같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투이의 한국 입국 수속을 위해서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중개업체 비용이 이미 2천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로 각종 수수료, 서류 비용.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가까이 나갔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투이 사진을 보고는 참 예쁘네, 얼른 한국에 와라 하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 초부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국경 봉쇄되고 비행기 운항 중단되고 투이의 한국 입국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봤어요. 언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해지는지.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줬거든요. 처음에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투이가 생활이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점점 늘어났어요. 50만 원, 70만 원, 나중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제 월급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3분의 1을 투이한테 보내준 거죠. 부모님이 걱정하셨어요. 철수야, 너무 많이 보내주는 거 아니니? 하지만 저는 우리 와이프잖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라고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2021년 투이에게 보낸 돈만 계산해봐도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처음 중개업체에 낸 돈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었죠. 2022년 초부터 상황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이 다시 가능해졌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투이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영상통화할 때마다 빨리 한국 가고 싶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의 고생이 다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2022년 7월 드디어 투이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투이를 만났을 때 3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동안 영상통화로만 보던 아내를 드디어 직접 만난 거예요. 투이는 한국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투이를 보면서 저는 눈물까지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네. 예쁘기도 하고 한국말도 잘하네. 아버지도 고생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다.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투이도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음식도 잘 먹고 집안일도 척척 해주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혼인신고도 바로 했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정식 부부가 된 거죠. 투이는 한국 이름도 지었어요. 김투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투이가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거나 전화 받을 때 베트남어로 조용조용 이야기하거나 처음에는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하나 보다 했는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투이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 엄마요? 엄마가 안부 물어봐서. 그런데 통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한 번에 2시간, 3시간씩. 가족하고 안부 인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이가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러 가요. 친구들 만나러 가요. 하면서. 물론 나쁜 건 아니죠.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하지만 너무 자주 나가니까 저도 좀 서운했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했더니 투이가 오빠도 회사 다니잖아요. 저도 제 생활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이가 국적 취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쯤 한국 국적 받을 수 있어요? 서류는 언제 준비해야 해요? 저는 왜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해도 되는 데라고 했지만 투이는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안심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이의 국적 취득을 위해서 또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서류 준비하고 관공서 다니고
정말 복잡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니까 열심히 했죠. 2023년 중반쯤 드디어 투이의 한국 국적 취득이 승인됐어요. 투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저도 기뻤어요. 이제 투이도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투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어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투이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물어보니까 오후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 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도 안 들어와요. 일시 연락도 안 되고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투이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있다가 집에 가요.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도 평소랑 다르고 저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투이는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투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끔씩 카톡으로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메시지만 보내올 뿐.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도 회사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투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투이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저한테 베트남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3년 전부터 사귀었어요. 한국 온 것도 한국 국적 받으려고 온 거였어요. 이제 국적도 받았으니까 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오빠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돈 많이 받았어요. 이걸 읽는 제 기분이 3년 동안 기다리고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투이에게는 베트남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는 그냥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술을 많이 마셨어요. 부모님 앞에서 울기도 했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부모님도 충격 받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투이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거든요. 한국 국적을 받은 투이는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 초청 비자라는 게 있거든요. 투이는 먼저 자기 베트남 남자친구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사촌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에는 부모님, 형제 자매들까지 1명, 2명. 반년 만에 투이 가족 5명이 모두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투이가 한국에서 번 돈, 사실은 제가 보내준 돈으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투이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된 거죠. 투이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 국적으로 베트남 남자친구와 재혼했어요. 물론 저와는 이혼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투이 남자친구는 공장에서 일하고 투이는 베트남 음식점에서 일하고 완전히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산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매달 보내준 돈, 국적 취득을 위해 들인 비용,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으로 투이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죠. 저는 법적 대응도 생각해 봤어요. 사기 결혼이니까 고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투이가 한국에서 저와 함께 산 기간이 1년 넘게 되고 혼인신고도 정식으로 했고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결혼이었다가 이혼한 케이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투이가 처음에는 진짜 사랑했는데 살다 보니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니까요. 결국 저는 조용히 이혼에 합의했어요.
더 이상 싸워봤자 상처만 더 클 것 같았거든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 살아요. 부모님과 함께 원래 살던 집에서 45이 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부모님은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내가 결혼하라고 재촉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시고, 저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라고 위로하지만 가족 모두가 상처받은 건 어쩔 수 없죠. 5천만 원이라는 거금도 거금이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의 상처예요. 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깨진 거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울증도 왔고 회사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웠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렸어요.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운동도 시작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가 큰 힘이 됐어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수야,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너는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투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연히 들은 바로는 투이와 그녀의 베트남 남자친구는 지금도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작년에 아이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투이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정착했어요. 부모님은 60 넘은 나이지만 청소 일을 하시고 형제들은 각자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투이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죠. 자기도 한국 국적을 얻었고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됐고, 하지만 과연 투이가 행복할까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이용해서 얻은 것들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쉽게 믿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아가면서 만나보려고 해요. 사실 주변에 소개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으로 나이 비슷하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이라고. 아직 만나본 건 아니지만 조만간 소개팅을 할 예정이에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것도 큰 문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투이와 3년 동안 살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거나 국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냈어요. 국제 결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훨씬 많아요. 다만 저처럼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세요. 의사소통이 자유로운지 진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의 압박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당한 일은 정말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당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